네, 누구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해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쓰던 컴퓨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한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유 전 본부장 오늘 새벽 응급실에 갔다가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돼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죠. 박주희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조금 전 소식인데요. 경찰이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이제 사퇴했으니까요. 그리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을 포함해서 8명을 출금 조치했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법인의 자금 흐름을 봐서 근거 없이 인출이 되거나 했을 때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언론에 드러난 것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을 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입증이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검찰에서 이런 핵심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동안 일단 유 전 본부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인데요. 오늘 검찰 출석을 하겠다. 원래 어제 검찰에서 불렀는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 인터뷰를 한 다음에 내일은 나갈 것이다. 내일이 오늘인데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응급실 갔다가 체포가 됐어요. 좀 그 검찰 입장에서는 나온다고 했는데 체포하는 것까지 간 거 보면 좀 급했나 보죠. 못 믿은 건가요? 일단 뭐 여러모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이제 좀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좀 수사를 일단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포를 해서 뭐 체포가 된 상황이지만 구속영장 청구나 이렇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검찰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이제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전체적인 어떤 기획이나 이런 설계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이 전반을 아무튼 주도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혐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체포를 하고 조사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는데 이 보도들을 보면은 이 회계사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보면은 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이제 그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이 실소유 중에 상당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 이 관계자 중에는 유동규 씨가 이제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보도가 한편으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까지 이제 같이 이제 수사의 범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렇게 이제 좀 수익이 배당이 되고 이렇게 배분이 됐다면 유동규 씨가 이걸 가지고 또 뭘 했느냐라는 것도 지금 봐야 될 대목인데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정모 변호사하고 지금 동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체를 지금 꾸렸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즉 자금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 파일 말씀하신 녹취 파일을 19개를 줬습니다. 그럼 그거를 검찰이 조사하고 있을 텐데 분석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말을 다르게 하면 녹취 파일과 배치될 테고 오늘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일까요? 네, 어제 기자들 앞에서는 뭐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관련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면 굉장히 공포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과연 주범은 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단순한 공범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 전 본부장이 이 부인하는 걸 보면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는 어제 부인하긴 했지만 과연 검찰 수사에서도 부인할 것이냐 이 부분은 유 전 본부장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정영학 회계사처럼 이렇게 제보를 해서 수사에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책임을 좀 덜고 뭐 공범으로 남아 있을 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부인을 함으로써 뭔가 더
내밀하게 숨어 있는 어떤 거를 이제 숨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가 또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어떤 게 유리할지 생각해서 지금 약간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동규 전 본부장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하게 개입했습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 뜰 주주 구성 그리고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해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그리고 유원홀딩스의 소유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수익이 유원홀딩스로 흘러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유 전 본부장 사업을 설계했다. 근데 그 사업이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기에 결국에 그렇게 되게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계속 지금까지 나는 그 설계에 최선을 다한 거다. 근데 좀 보도를 또 보니까요. 이분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서 퇴사할 때 직전에 화천대유에 배당금 좀 많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설계도 하고 여기 안에도 직접 개입했다라고까지 봐도 무리가 없나요? 일단 그 부분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관계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직책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데 다 관여를 한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당한 사업이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당한 사업이었냐? 지금 정책적으로는 지금 드러난 것과 같이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벌어졌지만 그것은 이 정책이 좀 잘못됐을 수는 있겠으나 예. 나는 적법하게 이것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러한 계획을 해줌으로써 예를 들면 뒷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뒷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뒷돈을 받은 걸 넘어서서 아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즉 이 개발을 하기로 한 이 화천대유 일당들과 한패나 다름이 없었다. 쉽게 네. 얘기해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오늘의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유동규 씨가 자신에게 어쨌든 금품을 요구를 했고 그 금품을 이제 전달을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그 금품의 성격이 지금 말씀드린 어떤 뇌물의 성격이냐, 이 사후에 이 뇌물을 수뢰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처음부터 이 같은 어떤 사업자의 위치에서 이 수익을 배당받을 것을 차명으로 자기가 이 투자자로 감춰져 있던 차명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수익을 배분할 것을 요구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적용할 수 있는 혐의나 이 범죄의 본질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이 보도에는 그 배당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인지 여부는 아마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그 얼마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검찰이 한 20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밖에 기다렸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유 전 본부장은 핸드폰을 바깥으로 던졌다. 일단 그 처음에 궁금한 게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압수수색 들어갈 때 핸드폰 뭐 밖에 던지고 밖으로 탈출하고 그런 걸 예측하지 못했을까 이 그 압수수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핸드폰도 찾았으면 다행인데 못 찾았고요. 일단 그거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이 관련해 압수수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사건에서 유 본부장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 사실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누구랑 연락을 했으며 누구와 어떠한 연락을 했는지 이런 걸 밝혀줄 수 있는 핵심 키인데 유 전 본부장은 술 먹고 던졌다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술 먹고 던졌다라는 것 자체를 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갔을 때 이런 돌발 상황, 그러니까 핸드폰을 던지거나 부시거나 하는 상황은 충분히 검찰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던졌는데 그마저도 누군가가 주워갔다라고 한 거면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해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돌발 상황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과연 이걸 대비를 못했던 건가? 그러면 과연 이거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 건가? 예. 이거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휴대폰을 던진 거는 뭐 인정을 한 거죠. 당연히 던졌으니까. 근데 던진 거는 증거인멸이 아니고
다른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요. 네, 술 먹고 던졌다. 술 먹고 던졌다. 고기에 다른 새우 네, 술 먹고 던졌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상황에서는 명백히 사실 증거 인멸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던지자마자 누군가가 주워갔다라는 거는 네. 이미 그 사람도 아마 배치를 해놓은 거,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해놓은 거 아닌가. 이거는 뭐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압수수색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 유동규 씨의 컴퓨터를 못 찾았나 봐요. 시간이 지나서.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창고에서 찾았다고 하거든요. 2017년인가 그때 썼던 컴퓨터를. 그럼 이 안에도 굉장히 어떤 그 당시에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건 볼 때 네. 증거인멸의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오기 전에 사실은 증거인멸을 정말 하려고 했으면은 예. 그 단계에서 이미 증거인멸은 끝났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야 어떤 뭐랄까요? 준비된 어떤 뭐 범죄자랄까? 뭐 그러한 것인데 네. 지금 창밖으로 뭐 사전에 기획이 돼서 뭐 던졌든지 아니면 당황해서 던졌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일종의 플랜 B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대비는 안 돼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컴퓨터가 거기에 방치돼 있었을 것인데 이게 그래서 그 컴퓨터가 일단 이 압수수색이 됐다는 것은 그 예. 내부에 당연히 어떠한 일이든 그 당시에 업무용으로 썼던 일상생활에 썼던 뭔가 썼던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일단은 저장 장치가 확실히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저장 예. 장치가 있다면 이 컴퓨터라는 게 어떤 이메일을 주고 받는다든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하고 연동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디지털 기록물들이 컴퓨터 저장 장치에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의심된다, 우려된다라고 할 때는 디가우징이라든지 네. 완전히 이것을 이제 되살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질 정도니까 그런 조치까지는 안 갔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러면 아마 이 컴퓨터에서 저장 장치가 살아 있다라면 중요한 증거물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아래 천화동인이 1호부터 7호까지 있고요. 그 중에 핵심 키맨 중에 하나가 바로 5호의 실소유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얼마 전에 검찰에서 녹취 파일 19개를 전했다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전화했던 녹취 파일, 유동규 씨와 전화했다는 녹취 파일 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일단 녹음은 뭐 회계사니까 일상적으로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일단 제출까지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불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좀 유리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 조치 취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녹취를 왜 했을까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들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이제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아마 초반에는 다 같이 잘해보자라는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아마 갈등 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이 수익을 과연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관련자들끼리 좀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가 제보한 거에는 뭐 돈다발 사진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면 예.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소지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정영학 회계사는 이게 만약에 세상에 드러나면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사전에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녹음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이걸 본인이 주범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사에 협조해서 나의 책임은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예. 조금은 이제 감면을 받거나 하는 거를 아마 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된 다른 인물들은 좀 조마조마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들 이제 머리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나도 여기까지 얼마나 수사에 협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부인을 할 것이냐 이 머리 싸움이 될 것이고 이때까지는 지금까지는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라고 하면 이제 예. 서로 모두가 이제 적이 되어 버려서 실질적으로 나는 그냥 관여만 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모두 주도했던 건 누구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예. 네. 녹취 파일을 지금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는요.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입니다. 5,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644억을 이제 배당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대장동 사업에 또 한 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개발 2처장 이모 씨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설계를 할 때 대장동 사업 설계할 때 유동규 씨랑 굉장히 마찰이 있었던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 조사하고 유동규 씨도 지금 조사 중인데 서로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민간이 합동해서 개발을 했는데 네. 어째서 민한테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렇게 주었느냐는 건데, 네, 합리적 그 사유가 없이 만약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예.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봐야 되는데 예. 어제 조사를 마친 개발 2처장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사업의 초기에 이 사업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 타당성도 검토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초기 개발과 실제 개발 구조를 봤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 근데 그 달라지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더라. 아니면 의사 결정 과정에 무슨 외압이 있다더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화천대유에서 이제 50억 원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퇴직금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50억 원을 계속 제공한 명단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관계 인사도 있고 법조계 인사도 있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정형학 리스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 재임시에 있었고 이재명 지사가 됐을 때 그 같이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박용진 후보가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냐 그랬더니 정치적 책임 져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말하는 걸까요? 일단 이재명 지사 발언을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핵심은 이제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 측근 아니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측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성남시 산하기관의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의 어떤 관리자로서의 어떤 책임으로서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보면 어떤 도의적 책임을 거론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사과를 한다든지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이제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정말의 측근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또 다른 판단 기준으로 한번 이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유동규 씨가 원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늘공이 아니거든요. 항상 공무원인 사람, 공무원이던 신분이었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 어쨌든 이재명 지사하고 성남시에서는 일정 부분 행보를 같이 하다가 요직을 맡게 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인 어떤 도의적인 관리자로서의 책임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유동규 씨가 실제로 한 일이 뭐냐에 따라서도 이재명 지사의 책임 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규 씨가 그냥 그저 어떤 뇌물을 받고 이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설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준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의 어떤 일탈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업에 자기가 수익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한번 또 해보겠다. 이런 큰 그림까지 그려서 애초에 접근을 한 거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주요 이제 어떤 인사를 한 게 결국은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좀 더 져야 될 책임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도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논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